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입을 떼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직접적인 제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니 말이죠. 어쩌면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싫고 화가 날 만큼 말입니다. 그 아이인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신우이입니다. 아마 신우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놀라시기는 할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저와 신우이는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저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걸로 생각해요. 우선 저와 신우이는 나이 차이가 17살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죠. 남편과 신우이는 거의 20살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보통의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죠. 결혼도 시어머니 때문에 서둘렀거든요. 당시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셨는데 그 전에 아들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 선택을 후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남편은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가 20대 후반이었고 저희 시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게 제대로 와닿지 않을 만큼의 어린 나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내가 너한테 짐을 떠넘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구나. 아무도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염치 없지만 우리 미나 잘 부탁한다. 너한테밖에 부탁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잘 부탁해.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가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시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딸을 이제 막 결혼을 한 며느리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참담했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가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온전히 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업어 키운 겁니다. 가끔은 제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정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자식들만큼 소중한 시누이고 말이죠. 아가씨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니가 가끔 우리 엄마 같아요. 나도 아가씨가 가끔 내 딸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먼저 간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엄마가 떠났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남들은 다 있는 엄마, 나만 없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서러웠겠냐고요. 어릴 때는 이런 일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언니가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냥 애들이 언니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엄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냥 아가씨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자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너 같은 며느리가 없을 거다. 시누이를 정말 이 정도로 챙기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떨 때는 우리 자식보다 더 챙기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저희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아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잘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업어 키웠습니다. 마음이 더 쓰였으니 더 그랬을 테고요. 그렇게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도 정말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언제나 그런 제일 좋은 소식은 저에게 먼저 전달해줬고 말이죠. 대학을 좋은 곳을 간다고 했을 때는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고 했을 때는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조건도 아니었고 남들과는 다른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이게 다 언니 덕이에요. 아가씨가 잘한 거지. 이게 무슨 내 덕이에요. 아이고, 누가 보면 무슨 진짜 딸이랑 엄마인 줄 알겠네. 나한테는 언니가 엄마지. 마음으로는 정말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았어요. 그랬기에 저도 더 신경을 썼고 말이죠.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다, 유난이다 할 수 있는 관계이기는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가씨와 저의 이런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아가씨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든 어느 날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아가씨가 그렇게 입을 떼었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것도 그 남자와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왜요? 결혼하려고요? 언니, 진짜 귀신이다. 언니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솔직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제가 아무리 아가씨를 예뻐하고 마음으로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어도 제가 처음 아가씨를 그렇게 키우다시피 한 나이에는 저도 어렸었거든요. 한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모든 세월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먼저 신랑감을 데리고 와서 소개했어요. 그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나 다름없는 올케라고. 그렇게 말하던가요? 네,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던지 처음 뵙는 건데도 이미 배웠던 분 같네요. 첫 만남은 참 화기애애했어요. 아가씨가 데리고 온 신랑감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와는 사내 커플이었고요. 건실해 보이는 생김새와 웃을 때 서글서글해지는 그 분위기, 그리고 싹싹해 보이는 성격,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까지 말이죠. 사실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진짜 좋은 사람 같지? 남자가 봐도 좋은 사람 같으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야. 남편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어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두 번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아가씨 표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아가씨는 원래 저한테 존댓말을 쓰지 않았는데 뭔가 생각이 많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것도 그거였고 얼굴에 그냥 쓰여 있었어요. 나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말입니다. 나한테 다 이야기해. 무슨 일인데? 제가 이야기하라고 닥달하자 한참을 고민하던 아가씨가 힘들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아가씨의 고민거리는 곧 제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정말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오빠네 집안에서 제가 엄마 없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첫인사하러 갔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아예 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거리가 되나 싶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다른 일로 집을 나가시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거였던 데다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정말 잘 자란 아가씨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다른 걸로도 밀리지 않았고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시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셨다가 퇴직하셨고 남편도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도 본인의 노후는 책임지고도 남을 재산이 있고 저희 집도 어디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어디로 보나 아무리 뜯어봐도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 식은 건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집안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다독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안 계신 게 아가씨 죄도 아닌데. 옛날 어르신들은 양친 다 살아계시고 뭐 그런 게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분들도 우리 미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야. 그런 아이잖아. 속상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가씨가 서방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싫은 티를 내면 더더욱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런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 말이죠. 언니,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간 편견이 있었던 게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도 하셨고요. 저 눈물 날 뻔했잖아요. 너무 잘 됐다. 진짜 다행이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아가씨를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을 미워할 리 없다고, 그 말이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많이 져주고 하는 결혼인 거 알고 계시죠? 혼수나 예단 문제를 상의하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가씨의 시어머니, 그니까 저에게는 사돈댁 되시는 그분이 말이죠. 네? 처음 들은 말이 그거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버버한 얼굴과 말투로 되물었고요. 그런데 사돈댁은 그런 저를 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얼굴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쪽의 조건이 한참 좋잖아요. 저희도 못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지간하며 웃으며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나온 저도 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초면에 사돈댁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대체. 사람이 경제력이나 학벌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안이라는 것도 결혼할 때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건데. 저희 아버님이 고위 공무원이셨고 남편도 지금 전문직이고요.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기업을 다녔었고 빚도 없고 다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집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가씨를 잘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일평생 시어머니와 했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아가씨를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언제나 모범생 소리를 들었었고 바른 생활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자자했고요. 저희 집안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안 좋은 일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아픈 걸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집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네가 몰상식한 거다. 라는 말을 최대한 돌려서 예의 있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뜻을 한 번에 알아들은 것 같았고요. 거기서 집안이 이러네 저러네 더 이야기하는 건 본인만 깎아내릴 뿐이라는 걸 알았겠죠. 입을 다물더군요. 물론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난 뒤에 어마무시한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다 해줄 수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 집이 그 정도 여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라고 기사도 많이 뜨고, 그게 구시대적인 방법이라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공직에 오래 계셨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네요. 저희 나중에 아이들한테 따로 주는 건 어떨까요? 집을 사는데 보탠다든지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히 키운 아들인데 그냥은 못 보낸다는 둥 있는 척을 다 하시더니 예단해줄 여유는 없으신가 봐요. 하고 비꿈도 당했고요. 하지만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서방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과한 예단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그 돈을 집을 사는데 보태는 게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완전히 그 말에 동의했고요. 서방님으로서도 자기 엄마 여동생 명품 가방에 옷에 모피코트에 수천만 원의 억대를 쓰는 것보다는 집에 투자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말이죠. 그리고 사돈 댁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더 좋은 집에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욕이나 했지 말입니다. 아마도 계속 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테지만요. 하지만 단언컨대 아마 저희 쪽에서 그 엄청난 예단을 다 해줬어도 결국에는 이 꼴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상견례 날이 되어서 그쪽 시모가 엄청나게 유난인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면 다르고 말입니다. 상견례 날도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사돈댁이 집안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안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요. 저희 집안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뭐 그만큼은 아니네요. 그런 말을 하면 시아버지도 당황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상견례 날 상대방 집안에 대고 그게 할 말이냐고요. 사실 제가 아들을 좀 많이 잘 키워서 며느리 욕심이 컸는데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마음에 안 차도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또 요즘 세상에는 부모가 자식 이겨 먹으면 유난이라고 뒷말들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지사 시키기로 한 결혼, 그리고 양가 어른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굳이 자기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비하면 안 찼다. 뭐 이런 말을 할게 뭐란 말입니까? 아무리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이라도 때와 장소는 가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사돈댁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건데 품위는 지키셔야죠. 그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자기 아들을 노려보더군요. 품위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나 들을 행동을 왜 하느냐 말입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걱정했습니다.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미나, 고생 좀 하겠는데. 그냥 유난한 줄 알았는데 보통은 넘어 보이기는 하더구나. 사실 저는 이 결혼시키는 게 맞는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그래도 오늘 보니 매제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인 것 같고 애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 그나마 희망이 딱 하나 있다면 서방님의 그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자리에 있어도 자기 엄마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그 태도 말입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서방님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찝찝한 것 투성이인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친척들도
다들 한 소리라 하더군요. 사실 결혼식 날엔 그런 티를 안 낼 줄 알았는데 말이죠. 미나 시어머니 어지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던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뭐 저쪽 집안 하객들이 어쩌고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 살피더라고. 미나한테도 잔소리하는 거 들었어. 너는 드레스가 이게 뭐니 하면서 이쁘기만 하더구만.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버 키운 자식 같은 아가씨였습니다. 요란하다 할 만큼 애지중지 말이죠. 그런 아가씨가 그런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는데 신경이 안 쓰일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가씨한테 따로 돈도 줬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올 때 시어머니한테 가방 하나 사드려. 가방이요? 명품 가방 못 받았다고 입이 대빨 나온 거 못 봤어요? 아가씨가 사드리는 거라고 하고 네 돈으로 사서 와. 정말 미운 것 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아가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었고 가족으로 지내하는 사람인데 니뿌이면 아가씨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쥐어줬습니다. 어떤 걸 사라고 코치까지 해줬어요. 괜히 또 어중간한 거 사갖고 욕 들어먹을까 봐서 말이죠. 나한테는 선물 별다른 거 안 사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돈을 쥐어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산 가방도 저에게 검사받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냐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 번 물어보더군요. 아가씨도 본인의 시어머니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선물도 좋은 걸 하나 사왔더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이건 정말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주는 거라면서 말이죠. 뭐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런 기분이 들었다 싶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에 그 선물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입을 삐죽하긴 하셨는데 별다른 말 없이 받으셨어요. 그걸로 입을 삐죽한 것도 웃기네. 그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그래도 그날은 잔소리 한 번 없으셨던 걸로 봐서는 마음에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단 못해간 걸로 아가씨를 괴롭히는 건 이제 하지 않겠지 하고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사방님 못지않게 받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되었었거든요. 시댁도 아주 가까운 거리 인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자주 보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무엇보다 아가씨가 별말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당부했었거든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아가씨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저에게 다 말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가씨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요즘 시어머니랑 어때? 뭐 똑같아요. 딱히 잘해주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구박하시지는 않고요. 정말이지? 네.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주니까요. 가끔 보는 서방님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시름 놓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아이가 생기고 하면 더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했고요. 제가 아니랬던 거죠. 계속해서 아가씨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건데 말입니다. 그쯤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그 스트레스로 밥을 먹어도 다 개워내기 일쑤였고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말이죠. 그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말 나가는 걸 뒤늦게 눈치를 챘어요. 오랜만에 본 아가씨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원래는 날씬하다 뭐 그 정도의 체형이었는데 누가 봐도 말라 있더군요. 어디 아파?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말이 다른 것보다 임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물었더니 안 그래도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에이냐,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그래서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건 아닌지, 정말 여러 번 물어봤지만 아가씨는 다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고, 아무래도 가족력을 생각하면 저는 아가씨 걱정도 염려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제가 매번 잔소리했었고 말이죠. 그때 아가씨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간 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때 더 물어보고 살폈어야 했던 건데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곱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후회가 드네요. 그리고 한동안 또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소식 없어?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곧 3년 다 되어가요. 뭐 피임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아직 소식이 없는 거면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집 시어머니 보니 애 가는 인물이 아니던데 괜히 구박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 어젯밤 꿈에 미나 애미가 나오기도 했고 친척 하나가 꿈에 시어머니가 나왔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어딘가 찝찝하고 무거워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아가씨에게 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목소리가 어딘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지? 확신에 차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별일 있는 사람 목소리야. 지금 말 안 해주면 내가 집으로 간다?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아가씨 이렇게 전화 끊고 나면 나는 걱정돼서 잠 한숨도 못 자. 나한테 언제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기로 했잖아. 나 섭섭하게 이럴 거야?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더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정말 듣기만 할 테니까 말 좀 해. 실은 아가씨는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친척분이 걱정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였어요. 아가씨가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궁이 약해서 자연 임신이 조금 힘들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로 시어머니가 예민하신 것도 있고요.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딸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데 그게 아가씨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본인 탓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 유난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가씨를 괴롭힐지 말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선뜻 날석이 어려워지더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그 누구도 잘못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 아가씨 잘못이 아닌데도 괜히 죄 지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가씨를 구박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게 과연 아가씨를 도와주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같이 병원에 가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만난 아가씨는 그 전보다 살이 더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 힘들면 도망치는 것도 생각해봐.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어. 너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하고 말이죠. 아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의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심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함께 간 병원에서도 똑같이 자궁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물론 자궁이 약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자궁의 문제보다도 환자분이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더 임신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마음을 조금만 편하게 가져보세요. 아기도 엄마가 편안해야 더 잘 들어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아가씨의 착잡했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자 제 인생을 통틀어 저를 가장 분노케 했던 그 사건 말이죠. 언니. 뜬금없는 시간대에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런 전화 아세요? 닿기 전부터 이건 무슨 일이 생겨서 걸려오는 전화다 하는 전화 말입니다. 그날 아가씨의 그 전화가 딱 그랬어요. 닿기 전부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으니까요. 저 여기 병원인데 언니가 좀 오면 안 될까요?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에게 병원이 어딘지 물었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제가 본 아가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장면이 끔찍했다기보다 그 장면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에 뭔가를 맞았는지 이마가 찢어져서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큰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저는 다급히 아가씨 앞으로 가서 아가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런 제 물음에 아가씨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울더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러운 일을 당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가족이 와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하고 물어주면 다 터져나와서 꺽꺽거리면서 오는 그런 울음이요. 그때 아가씨가 딱 그랬어요. 저는 그런 아가씨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올 만큼 다 올라고요. 뭐든 다 울고 나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울어야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한참을 엉엉거리면서 울던 아가씨가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던진 컵에 맞았어요. 일단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굉장히 유난하고 막대먹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아가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 치는 일은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정도가 좀 심해지긴 했는데 오늘은 컵을 던지시더라고요.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너무 서러워서 이제는 못 참겠어요. 서방님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자기 엄마를 말리기는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제 눈이 돌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눈이 돌잖아요. 그리고 그건 본인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큰일이 났다. 나 지금 이성을 잃었다 하는 감각 말입니다. 그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었어요. 그리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다름 아닌 검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아가씨와 아는 사이였어요. 워낙 자주 봐서 이모하고 따르는 친구였습니다. 일단 너는 가만히 있어봐. 진단서 끊을 것 들고 있고 내가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찾아가고 알겠지?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쪽에 안 좋은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친구를 통해 조치 중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고 말이죠. 그 사이에 아가씨에게 서방님과 사돈댁이 번갈아가며 연락해왔지만 아가씨에게 연락받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해둔 덕분인지 아가씨는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뭔가 조사를 끝낸 검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털어봤는데 그 시어머니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네? 뭐? 전과? 가족들은 이거 아나? 친구의 말로는 꽤 큰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렸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8주가 나왔고
그 일로 사돈댁에 큰돈을 주고 합의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로 인해 생긴 폭행 전과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 보고 집안 어쩌고 하면서 잘난 체를 했다는 사실도, 또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런 집에 아가씨를 시집 보낸 것도 말이죠. 제가 사돈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꾸지람을 좀 들었다고 홀랑 친정으로 내빼는 건 무슨 버르장 말이에요. 이 일에서 부모가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한 건데 대체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뭐.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심호흡하고 준비해온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과 있으신 분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이니 뭐니 하는 말은. 제 그 말에 사돈댁의 안색이 한순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저는 아가씨에게는 말이죠.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주머니 가족들도 다 알아요? 전과 있는 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과 사돈으로 지내고 싶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그냥 아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순간 사돈댁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가족들은 몰라요. 다시는 애한테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런 짓도 안 할 테니까 모르는 척 해주시면. 당연히 다시는 그럴 일이 없죠. 그쪽이랑 저는 이제 사돈이 아닐 건데요. 그게 무엇은?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미 그날 맞아서 응급실 간 걸로 진단서도 다 떼어놨고요. 폭행으로 고소도 하려고요. 아마 전과가 있으시니 가중처벌 되겠네요. 미나가 그런다고 하던가요. 그런 짓을 당하고도 그 결혼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 이상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돈댁은 파리해진 얼굴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고수만은 취하해달라 하면서 빌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간 위에서 아래로 깔보듯 저와 아가씨를 봐오던 그 눈이 생각이 나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용서를 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사돈댁은 툭 하면 찾아오고 연락해 댔어요.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더군요.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사방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우리 아가씨를 맡길 수는 없어. 저도 너무 지치고 요즘 바쁘고 그래서 신경을 못 썼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네 어머니랑 이미 이야기 끝냈어. 그리고 미나도 그 집안 사람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고 하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진 걸로 할세. 자네도 자네 엄마 폭행으로 고소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합의해주는 게 좋을 거야. 사실 심정적으로는 최대한 괴롭히고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었지만 아가씨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어쩔 수 없다고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말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돈댁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합의금을 저희가 제시한 만큼 주세요. 그러면 합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사돈댁은 덥석 물기는 하더군요. 아마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안이기는 했을 겁니다. 본인의 그 약점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이혼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다 되어갔을 때 서방님이 한 번 더 찾아와서는 그렇게 읍소라 하더군요. 그때 아가씨가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네요. 당신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거였으면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됐어. 나도 너무 지치고 정신이 없어서. 당신이 나만큼 지치고 정신이 없었어? 그때 당신이 나를 모르는 척한 건 나랑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자기 엄마한테 맞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아가씨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려있기도 했고 또 지쳐있을 때라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집을 나와 저와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거였는지 알게 되었다며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금액을 받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돈댁이 얼마는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마련한 것 같고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가족들 몰래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가씨한테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말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 돈을 받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함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수를 했다거나 시원한 마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뒤에 더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포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은 여기저기 선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사돈댁이 엄청나게 유난을 부리고 있다고 말이죠.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 난리를 쳐든 걸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나이를 먹는 것도 조바심이 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이 장난인 건지 선을 본 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져 양가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집에 시집갈 여자는 무슨 죄야. 우리가 뜯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더 이상 얽히지 말자.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 남편의 말처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합의금도 위자료도 엄청나게 받고 입을 다물기로 한 상태이기도 했고 또 더 이상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거 들었어? 자기 시누이 존시댁. 왜? 무슨 일인데? 결혼이 완전 고하게 깨진 모양이던데. 오, 어떻게 하면 결혼이 고하게 깨져? 그 아줌마가 또 사고라도 쳤어? 자기 알았어. 뭘? 그 자기 시누이 시어머니 정가 잘하는 거. 역시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더군요. 그 사실을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요. 제가 너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머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위자료 많이 받은 거였지? 아니, 자기는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게 말이지. 지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운명의 장난은 TV 속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현실에도 존재하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예단 문제로 조금 언성이 높아졌지만 여자 쪽도 재혼이고 해서 다 해주기로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날 터졌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 여자 쪽 고모가 온 모양이야. 보통 상견례 때 고모까지 오는 일은 드물지 않나? 뭐 그렇기는 한데 이러나 저러나 그 집 입장에서는 그게 신의 한 수였지. 조상신이 도운 거라니까. 제 사연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사돈댁에 폭행으로 전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전치 8조가 나왔다는 그 사람이 바로 상대방 측 고모였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우연, 아니 악연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상견례가 완전히 뒤집힌 모양이야. 그 고모라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저런 범죄자지만에 우리 조카 못 준다고 난리치고 그 집 가족들도 그런 일이 있는 건 처음 알아가지고 진짜냐고 묻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대. 정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잘못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업보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요. 손 안 대고 코 푼 것 같네. 팀을 지켜주기로 하고 합의금 많이 받은 건데. 그러게 너희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알게 된 소식인데 그쪽이 그러니까 아가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쪽팔려서 이 옆편네랑은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며느리도 때려서 그 난리가 난 건데 그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니 말입니다. 솔직히 정말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두 분의 그런 손버릇은 제가 잠깐 봐온 것만으로도
하루 이틀에 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그 정도의 사고를 칠 정도로 그동안 크고 작게 여러 일이 있었을 테고요. 뭐 결국은 주변에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 나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방관자나 마찬가지죠. 아가씨의 전 시아버지 말입니다. 뭐 이제는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든 저떻든 우리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말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잠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받은 돈을 텅텅 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치료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긴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으로 말입니다. 유럽 여행을 혼자 가보는 건 처음이라고 설레하던 모습에 제 기분도 좋아졌던 것 같네요. 서방님은 아가씨가 여행을 간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남편에게 호되게 혼인하고 돌아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인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을 말이죠. 장담하건대 저희 아가씨는 나날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나날이 불행해지겠죠. 그리고 지난날을 후회하거나 본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더더욱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다 자신의 업보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 식구들도 이제는 남들에게 조금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나 감정이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정말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가씨가 유럽에서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덜어내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언니 아니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 울었네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듣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애는 낳지 말자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함해서 두 동생, 즉 새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입는 것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가끔 저희 생일 때는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기 같은 맛있는 걸 먹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눈치가 보여서 많이 먹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장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드셨던 부모님은 장녀인 제게 어떠한 희생을 바라고는 하셨죠. 엄마, 나 이번에 문제집 살 돈이 필요한데 주실 수 있어요? 어떡하지? 형석이도 필요하다던데. 네가 누나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보해라. 나도 필요한데. 너가 누나잖아. 이런 건 양보해야 해. 더 조르지 말아라. 엄마 힘들다. 네, 알겠어요. 누군가가 보기엔 별 문제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다 커서 생각해보는 지금도 그 당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른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기에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았기에 부모님의 기대에 저 자신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생들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른 집 애들처럼 부모님들한테 듬뿍 사랑도 받고 싶은데 장난감을 하나 사도 남동생들이 가지고 놀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인데다가 혼자 여자였기에 인형과 같은 여자애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동생들도 놀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고심 끝에 딱 남동생들만 가지고 놀기 좋은 로봇을 사고는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장난감을 받아본 것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근처 가게에서 받아온 낡은 오리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고, 나도 로봇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떼를 쓰면 부모님은 늘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동생한테 양보 못하고 어떡해?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욕심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경험들은 딩크족이라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생이 당장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 또래 애들 중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빼고요. 저는 당시 같이 지냈던 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자식은 안 낳을 거야. 라고요. 왜? 어른 돼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하거든. 불쌍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느 조숙한 여학생의 별것 아닌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동생들을 챙기느라 저를 챙겨주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복권이라도 맞아서 재벌이 되지 않는 이상 죽어도 애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동생들만을 생각했고 저는 장녀니까 다 커서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언했어요. 엄마, 이제는 저 나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연락은 많이 드리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 맞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 제가 버는 돈도 집에 보태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느라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저금도 해야 하니까요. 죄송해요. 아무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나마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이든 부모님이든 신경 쓰고 싶지 않기 위해 독립을 핑계로 거의 반 이상 연을 뜬다시피 하며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장녀라는 이유로 계속 이 집에서 희생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버는 돈 전부 내 거라고, 집에는 한 푼도 안 보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기껏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는 거니? 어쩜 그리 못돼 먹을 수가 있니? 남동생들한테 좀 잘해준 게 그렇게 억울해?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늘 뭐든 가져야만 속이 편했지.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 고생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엄마, 제가 가족을 버려요? 엄마는 저를 한 번도 남동생들과 동등한 자식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단언컨대 제가 남동생들이랑 똑같은 사랑과 관심만 받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효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던 동생들한테 받으세요. 이놈의 기집애가, 저 못된 개집애가, 끝까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너 당장 뒤로 와. 여기서 더 말해봤자 서로 헐뜯기만 할 뿐이잖아요. 가볼게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 제대로 대꾸도 안 하려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에 제가 다짐하고 버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울적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제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처음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의무적인 답변을 하거나 가끔 바쁘고 답변하기 귀찮은 날에는 아예 무시를 하니까 점점 연락이 오는 정도도 드문드문하게 변했어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크고 작은 것부터 전부 동생 위주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 장난감 같은 것은 물론이고 커서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면서 온전히 제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비록 없는 형편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월세 생활비에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도 얼마 없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를 사도 그게 그리 행복하고 신기했어요.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부턴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을 남자친구로서 만나기 전까지는 비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가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혼자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물론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행복한 일들도 웃을 일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아이가 생기면 여자로서의 삶도 사라지고 그래서 전 혼자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도 애 엄마지만 혼자이고 싶을 때 참 많아. 수진 씨 마음 이해해. 직장에선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오갔어요. 물론 극단적인 비혼주의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과 연애 이상의 먼 미래를 기대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까지 만나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남편만이 유일하게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고 좋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은 것 같아.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편은 저처럼 확고한 딩크족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애를 낳는다는 단 하나의 가정도 염두에 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 저랑 아예 똑같은 마음인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저 정도로 강하게 애를 낳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남편만큼 제격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남편 역시 애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만큼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자식을 바라신다고 들었거든요. 역시나 처음 절 뵌 날 가장 먼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도 우리 문근이란 생각이 같나? 애 안 낳을 거니? 네? 네, 어머님. 저희는 그냥 부부끼리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문근이도 그러더만 어쩜 데려온 녀석까지 이럴 수가 있니? 그래 아가씨. 난 아가씨가 다 마음에 들고 얼른 결혼도 시키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우리 손주가 꼭 필요하거든. 아가씨가 아직 젊어서 생각이 짰나 본데 자식 낳고 살아봐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부부 사이에 애 없으면 이혼도 쉽고. 엄마, 이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까지 해야겠어요? 이미 저랑 다 한 얘기잖아요. 저희는 아이 없이 살 거고 결혼도 진행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 관련한 질문만 끈질기게 하셨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마치 테스트라도 해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질문에 답하느라 다른 얘기는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고만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입은 도통 멈추시질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그러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저희 둘이 오손도손 먹고 살기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애를 낳는 순간 굉장히 힘들게 살 게 눈에 빤히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강하게 한번 의견을 물어붙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랑 단둘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은근슬쩍 아이 얘기를 꺼내시려 하길래 단칼에 잘라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난 얘기이기도 하고요. 문근 씨랑 저 모두 다 아이 낳을 생각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벌컥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아니, 너희도 참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못 이기는 척 좀 고분고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둘 다 그리 고집이 센 거야. 아니, 내 아들은 그렇다 치고 넌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리 어렵니? 어머니, 애 낳는 게 어머니 비위 맞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어머니가 원한다는 이유로 애 낳을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한테 말실수하신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후 저는 강하게 나가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일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행동에 아무런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야 엄마도 포기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도 이젠 포기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알겠다고 저희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저도 어머님이 포기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진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기도 했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맛있는 곳도 먹으러 다니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저한테 아이 얘기 못 꺼내셨고요. 그래서 전 부자가 되어서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제 마음에 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이 3년째가 되던 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 낳으라고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시부모님들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애를 가지라고 틈만 나면 저에게 성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만나는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고 보니 너네 아이는 안 낳을 작정이니? 라며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애는 안 가질 생각이라서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부부가 어떻게 애를 안 가지니? 예전에야 내가 문근이 생각도 그러고 내가 애 낳으라고 하면 다녀다 뭐다 하면서 하도 난리치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너네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니? 지금에야 젊어서 니네 둘이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결국 나이가 들면 사람은 외로워지기 마련이야. 부부끼린 오래 못 산다. 시어머니는 점잖은 편이시지만 고집이 강하셨어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계속 애 낳으라는 말만 하더니 나중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또다시 이걸 한번 뒤엎어야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좀 강하게 나서줬으면 해서 흘끔흘끔 곁눈질을 해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혼자서 시부모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다 받아들여야 했죠. 예, 내 친구는 벌써 손주가 5살이라고 하더라. 아야, 나는 손주가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참 심심하더구나. 할 말도 없고. 아이고, 며느리가 저리 뻗대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피말라 죽겠네. 나도 죽겠고.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애 둘은 낳고 있을 시기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몇 개월 넘게 들으니까 정말 귀에서 진물이 나겠어서 언젠간 나를 잡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계속 나보고 애 낳으라고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 듣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애 안 낳는 거 나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합의한 거잖아.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애 안 낳고 우리 둘이서만 살기로 얘기하고 결혼했던 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거 몰랐던 거 아닌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당신까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애를 안 낳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신 모양이지. 솔직히 난 엄마랑 아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그냥 우리가 한 명 낳으면 괜찮지 않을까? 둘이서 낳으면 조금 무리겠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 사이 돈독해지는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애를 낳자 말이야? 난 솔직히 낳고 싶어. 당신도 이제 좀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의견대로 해주는 게 어때? 아이 낳는 게 뭐 나쁜 일이야? 그냥 몇 달 애 품고 있다가 낳아서 잘 기르면 되는 거지. 여보, 우리 지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애를 낳자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책임은 같이 지는 거지. 어떻게 나 혼자만 지냐? 애 생기면 애가 다 알려준댄다.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 걱정 말고 낳자. 하나만 낳으면 되잖아. 남편은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집에선 밤중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면서 문을 두들길 정도로요. 솔직히 저로서는 갑자기 배신당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명히 서로 같은 방향인 걸 확인했고 지금 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갑자기 남편도 딩크족이 원래 아니었던 것처럼 한 명만 낳아볼까라는 식으로 가볍게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남편이랑도 냉정기간을 가졌어요. 도저히 이전처럼 남편 얼굴 보고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도 쌀쌀맞게 굴고 대화 한마디 안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남편이 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딱 한 명만 낳자. 내가 지금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 뛰어서 더 열심히 일해볼게. 당신이 애 낳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하나 없을 수 있도록 무조건 더 내가 노력할게. 애들 잡아가 깨서 칭얼거리는 것도 내가 다 봐주고 그런 조건으로도 안 될까? 그럼 만약에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바쁠 때는 애들 어떻게? 우리가 돌봐주는 사람을 쓸 형편도 아니고 만약에 애 낳은 다음에 당신 힘으로나 내 힘으로나 애를 못 돌본다던가 하는 일이 생길 때 그거 당신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애 낳는 거 생각해 볼게. 제가 한풀 꺾여서 나오니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설득하겠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는 남편이기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 일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거나 할 일 없이 애 낳은 직후에만 육아휴직 잠깐 쓰고 산후조리 마친 다음에 애들 조금 봐주다가 그 이후에는 전처럼 멀쩡히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것들을 남편이 전부 다 해준다는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시부모님이랑 남편 소원을 못 들어줄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 후 저도 애써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보며 아이 계획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본래 딱 하나만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임신한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애가 쌍둥이였던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자식을 가진 상황에서 그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선물이긴 했지만 저희 형편이 둘 이상의 애를 알뜰살뜰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애가 둘이면 왠지 약속도 지켜지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생긴 거 어쩔 수가 없었죠. 막말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축 처져 있는데 남편은 쌍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자라면 애가 너무 외로울 뻔했다는 둥
둘이라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둥. 시부모님 역시 저의 쌍둥이 임신 소식에 그날만큼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는 맛있는 것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 원래 부부들은 무조건 애가 있어야 돼. 게다가 쌍둥이라니 이게 무슨 복이야.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것도 먹어라 며느라. 이게 몸보신에 좋다고 하더라.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애를 낳은 다음에야 남편과 시부모님이 봐준다고 해도 솔직히 애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은 오로지 저 혼자만 힘들잖아요. 입덧도 엄청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다 쑤시는데 진짜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안 따줘도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 적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쌍둥이가 뱃속에 있던 그 10달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을 밥 먹듯 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오렌지가 먹고 싶은데 슈퍼에 좀 사다 주면 안 돼? 오렌지? 나 회사인데. 그냥 당신이 사다 먹으면 안 될까?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사다 달라 해. 이런 말 그렇지만 제 남편은 참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과일 사다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시어머니한테 사다 달라고 말하곤 본인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이니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지는 것도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남편 목덜미를 잡은 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주말에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주말에? 아니, 왜 주말에 일을 나가?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알잖아, 요즘 우리 팀 바쁜 거.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당신, 나랑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미안해, 금방 들어올게. 정말이야, 정말?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간 게 아니고 낮부터 술을 먹으러 나간 거였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니 남편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재수씨 잘 지내시죠? 죄송한데 문근이가 너무 취해서 여기 오실 수 없죠? 임신한 저보고 남편 데리러 오라는 남편 친구나 남편이나 똑같은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 길로 그리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곤 부엌에 들어가 본을 삭혔어요. 정말 속상하고 비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 버리고 돌아다니는 꼬라지라니. 정말 내가 이 사람 뭐 믿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나. 제 삶의 선택이 이토록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들어오면 한바탕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다음 날도 제가 무섭긴 했는지 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댁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아이 여보, 화 많이 났어? 나 엄마 집이야. 엄마가 잠깐 들리라 했어. 나 여기서 며칠만 출퇴근할게. 당신 화 풀릴 때까지. 지금 그게 말이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지 엄마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비겁한 인간아. 당장 안 튀어와. 결국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술을 좋아했다. 근데 술이 죄는 아니다.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다. 친구가 꼬신 거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변명들만 내려놓는데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에 저는 더욱 화가 나 먹고 있던 쌍화차를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아이, 뜨거워. 야, 너 미쳤어? 쌍화차가 쏟아부어지자 자기도 화가 났는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남자가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그럼 네가 임신했다고 내가 매일 집에 붙어만 있어야 되냐? 나도 답답해. 지금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넌 돈도 안 벌잖아.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남편의 말은 거의 이혼감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들을까봐 겨우 참고 참았어요. 내가 언제 맨날 붙어 있으래? 당신 매일 술 먹느라 새벽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날 하루같이 저녁 먹기로 한 건데 그게 힘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거 나와 당신 애야. 우리 애라고. 이런 식이면 난 당신과 애 낳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지막하게 깔린 제 목소리에 남편도 조금은 위기를 느꼈는지 수그러들더군요. 그 이후 남편과는 당연히 냉정기였습니다. 임신했을 때 사실 그 누구보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미래의 아이를 그려나가며 행복한 얘기만 해야 할 시기에 저 혼자 아이 품고 끙끙거리고 있으니 정말 서럽더군요. 몸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을 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또 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찌저찌 애들을 돌보며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때부터는 남편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책임질 부분 뭔지 알지? 육아 같이 하기로 한 거. 알았어. 알겠으니까 자꾸 말하지 마. 귀에 딱지 않겠다. 당신 믿을 거야, 나? 알겠다고. 하지만 역시 출산과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지 같은 남편을 두었다면 더욱 그렇죠. 남편은 처음 약속을 한 대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것들은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이요. 한 달 동안은 정말 노력하더군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거의 다 제가 했죠. 남편은 밖으로 나가 돌기 바빴고 저 혼자 죽어라 아이 돌보고 키웠어요. 첫 육아에 아이 둘이니 너무 힘이 들고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저희 부부 생활비에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돈 자체가 그리 여유 있지 않아서 밥을 차릴 때도 조금 아껴서 차리고 옷도 한참 고민하다가 사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기니까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애들 옷이랑 신발도 사줘야 되고 게다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조금만 지나도 이전에 입던 옷이 안 맞아서 곤란했습니다. 그나마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중고거래 올려서 애들 물건도 정말 엄청 팔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작스레 해고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 좀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당연히 제 권리를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제 출근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해고당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이 회사 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수진 씨의 해고권은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거예요. 괜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답변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고용노동부며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님에게 문의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임원진들도 면접을 하면서 제가 애를 둘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묘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선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도 말해봤어요. 저 아이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허나, 네, 알겠어요. 돌아가서 연락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모든 회사들에게 불합격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째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저축한 돈에서 까서 쓸 것도 없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남편 혼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머님이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렇게라도 애들을 맡긴 후에 취직을 하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사무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 못 봐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매일 울기만 해. 아이,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 몸뚱아리도 성하지 않은데 애들 보려니까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어.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1달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너도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애들은 집에 있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 취직을 한 건 취직을 한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도 남편도 애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은 너무 곤란해요. 남편도 저도 지금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 제대로 봐줄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시잖아요. 제가 애 안 낳으려던 거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애들 돌봐주겠다고 해서 낳은 거. 제가 하고 있던 일에 피해도 없고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애들 키우게 된 건데 어머님도 저희 집 사정 지금 빤히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필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오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눈치 보여서 가급적 빨리 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린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가 손주들 돌보는 걸 반대한다면서 무조건 데려가라는 통에 전화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날은 일이 종일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애들은 거의 거실에서 혼자 놀게 방치하고 본인들끼리 하하호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되지도 않는 애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는 제 손에 들려줬습니다. 미안하다. 우린 무리야. 얼른 애들 데리고 가. 어머님, 아버님, 저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저나 남편이나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까지야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지만 애들 하원할 때는 누가 데리러 가지고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는 대체 누가 저희 애들 봐줘요? 도움이 아줌마들 한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언제까지 다 늙어서는 새파랗게 어린 손주들이나 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는 부모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때는 애 둘이 아니라 5, 6을 낳아도 어떻게 잘 키웠어. 어머님, 그건 어머님 때이고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믿고서 애를 낳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항의를 해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약해 빠진 소리를 한다면서 뭐라고 했죠.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기로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애들을 재우면서까지 맡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일 끝나고 남편 집에 오면 다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거의 저랑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남는 몇 시간 정도만 시부모님이 손주들 돌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부분을 피력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힘겹게 들어갔던 사무보조 일을 그만두고서 애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빨리 투잡이라도 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2개나 일을 뛰어야 하냐면서 시간 많을 때는 맨날 술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을 몇 달 넘게 보니 진짜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애들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획 뺏는 소리가 나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매일 봐달라는 거 아니다. 애들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 가는 거면 내가 출근하면서 버스 태우면 된다. 대신에 애들이 끝나고 나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학원이랑 퇴근까지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봐주시면 된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절대 손주들 더는 못 돌본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원하고 퇴근하는 3-4시간만 봐달라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럼 애초에 애를 낳지 못하게 하던지 나이 70 먹은 노인이 거짓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하도 눈물바람으로 부탁을 하니 어느 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의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 아니, 니들 형편 어려운 거 알겠다만 솔직히 대출이라도 써서 도우미 아줌마 쓰면 되지. 왜 우리한테 부탁하려 드는 거니? 너는 며느리로서 늙은 시엠이 부려먹는 게 미안하지도 않아? 그리고 말이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네가 하도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솔직히 내가 애들 맡아주겠다고 안 했으면 네가 애를 낳았겠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약속한 거다. 강제로 한 거라고. 너무 기가 찼어요. 순간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시부모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손주 못 보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그럼 이제 시댁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손주 영영 보지 마세요. 전 그리 말하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난리를 치더군요. 시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벌써 전해 들었는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순간 이 인간이 제가 임신할 때부터 저에게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떠오르며 분이 올라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댁도 징글징글하고 절 냅두고 밖으로 돌아치는 남편도 징그럽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차라리 혼자 제 힘으로 살면서 아이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결정이 날진 모르겠지만 제 삶을 사고 싶다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없으나 하나 마나한 남편이나 못된 시부모랑 하루도 더 붙어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부디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